인공지능은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요?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은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노화와 죽음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문명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 대한 낙관론이 대세인 오늘날에도요, 앞으로 다가올 생물학적이고 기계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대가 노화와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2015년 구글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봇이 인간도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도덕성, 철학, 삶의 의미에 대한 흥미로운 답변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은 과거의 특정 키워드에 어떻게 답할지를 알려주던 알고리즘과는 크게 다르죠. 빅데이터에 기초하여 학습을 하고 이에 따라 특정 단어에 대한 적절한 응답 범위를 정하는데요. 그리고 동일한 대화에서도 이전에 말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므로 질문에 그에 맞는 최적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구글 연구원인 비날과 렌은 자신들이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하여금 6,200만 개의 문장이 들어있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로 된 말뭉치에 포함된 문장을 학습시켰습니다. 그 뒤에 이 챗봇에게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챗봇이 대답합니다. 더 큰 선에 봉사하기 위하여. 그 답이 철학적이죠? 사람이 묻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챗봇이 답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하여. 와우, 사람들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다시 사람이 묻습니다. 죽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챗봇이 대답합니다. 삶을 살기 위하여. 삶과 죽음의 함께 연결되는 그 의미를 파악한 듯이 그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러나 여기에서 인공지능은 단지 주어진 데이터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을 제공하는 것 뿐이죠. 만일 챗봇에게 제공된 데이터가 죽음학에 대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화되어 있다면 아마도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용해 철학적으로 죽음학이 바라보는 삶과 죽음에 관한 그런 적절한 응대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요, 여러분의 사후에도 마치 여러분이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어떤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나톨로지의 영역이 인공지능과 결합된다면 죽을 수 있는 권리의 영역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게 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마존의 알렉사 인공지능 스피커나 애플의 시리를 이용하면 자기 자신이 남긴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다른 형태의 디지털 버전인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MIT 미디어 랩의 예측에 따르면요, 개인이 각각의 챗봇을 만들려면 약 1조 기가바이트의 개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요. 앞으로 약 2070년 정도면 이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사망 후에는 자신의 디지털 버전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내세라는 영역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는 사별과 죽음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사나톨로지와는 매우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몇몇 벤처 기업에서는 이런 이론에 따라 앞으로 죽음과 장례식 산업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답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디지털 아바타의 형태로 다시 살아나 페이스북이나 카톡과 같은 SNS를 통해서 대화에 참여하거나 지난날의 추억을 바탕으로 가상 공간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활동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만간 이런 아바타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디지털 내세를 살며 인간의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는 그런 일이 일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환상이 되는 시대에 당신은 어떤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의 마지막을 알아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죠. 만약 당신의 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알 수 있다면 당신에게 그건 도움이 될까요? 생의 마지막을 돌보는 호스피스들이 갖는 어려움은 자신들이 돌보는 환자와 마지막까지 있어주기를 희망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임종 시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멀리 있는 자녀들을 미리 불러서 임종을 지키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이와 달리 아직 임종 시점이 아니지만 환자가 보이는 증상들에 서둘러 가족이나 친지들의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전자의료 기록, 그것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임종까지 마지막 일주일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기에 보이는 환자들의 일부 요인으로 식욕부진, 졸음, 무기력, 전체 증상, 부담 등과 같은 개별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측하게 했습니다. 정확도가 높기도 해요. 정확도가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환자의 남은 일주일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죠. 환자와 가족은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더 강력한 수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퀴블러-로스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여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다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거대한 지진처럼 몰려오고 있어서 죽음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비인격적인 죽음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환자의 사망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각 사람마다 죽음의 여정은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점진적으로 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죽음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역할은 함께 해주고 위로를 제공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일 텐데요. 환자가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환자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인 호스피스로 전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통증 완화와 위안을 통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고 호스피스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환자의 임종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환자나 가족들에게 모두 준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기계에 의한 예측이 가져올 혜택으로 의료 오류의 비율을 줄이고요. 임상의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료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예측할 때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기계가 당신의 수명은 언제까지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수명 진단은
의료진의 결정을 돕는 도구로 활용하는 보조적인 기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료진에게 임종 시점을 듣는 것과 단지 사실만 건조한 방식으로 인공지능인 기계로부터 듣는 것, 그런 임종 시점의 차이와 시기는 매우 다르고 그 느낌도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